투자자 99%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갈지 엔비디아가 더 오를지 그걸 알아내는 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측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투자자가 됐습니다. 남들이 폭락장에서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수익을 챙겨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인물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의 성공담을 들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서점에 널려있는 위인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는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고장나고 고쳐지기를 반복하는 기계로 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는 대체 누구인가요? 그가 만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돈을 지켜주는 사설 금고인데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불려야 하는 미션을 가진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조건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며 그는 전설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전 세계 은행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한강으로 향할 때 그의 펀드는 오히려 14%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라는 기계가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기계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괴상한 철학을 갖게 된 걸까요? 그의 시작은 생각보다 평범했고 동시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1949년생인 그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재즈 음악가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특별한 금융조기 교육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가 주식을 처음 접한 건 고작 12살 때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팁으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을 하나 샀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주당 5달러도 안 되는 싼 주식이었고 망하지만 않으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적인 성공이 일어납니다. 그가 주식을 산 직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주가가 3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왜 비극일까요? 첫 투자가 너무 쉽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투자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벌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천재구나.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구나. 어린 달리오도 이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은 훗날 그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그는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금방 해고당합니다. 상사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스트리퍼를 회사 행사에 부르는 등 기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1975년 뉴욕의 좁은 아파트 방 2개짜리 집에서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브리지워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투자 자문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곡물 가격을 예측하고 고기와 가축의 가격 변동을 분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척척 들어맞는 걸 보며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982년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당시 멕시코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달리오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대공황의 시작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박살이 날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돈까지 걸고 대폭락에 베팅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청문회와 TV쇼에 나가서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떠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며 시장에 돈을 풀자 주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니,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줄 돈이 없어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전부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빌려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꿈꾸던 남자가 30 중반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때의 실패는 그에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구원한 최고의 축복이 됐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뼈저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날의 레이 달리오를 만든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편향 덩어리이고 감정에 휘둘리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 머리 대신 기계를 믿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모든 과정을 원칙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다고 느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 공식대로만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브리지워터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경제를 연구하는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좁은 아파트 방에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기록하고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하는 과정.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그가 말하는 원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운 좋게 번 돈을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한 번의 실패로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을 보며 내리는 모든 판단을 컴퓨터 코드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1%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얼마가 떨어지는지, 실업률이 0.5% 변하면 소비 심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감으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if then, 즉 만약 A가 발생하면 반드시 B를 실행한다는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를 시스템으로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경제를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아주 기계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경제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경제는 무수히 많은 거래의 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돈을 밉니다. 나의 지출은 곧 타인의 소득입니다. 달리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차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부자가 된 기분이 들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빚은 미래에 내가 쓸 돈을 미리 당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소비를 줄이고 갚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경제는 침체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불황이라고 부르며 정부를 욕하지만 달리오의 눈에는 그저 기계가 작동하는 당연한 순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차가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뉴스를 보며 분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금이 파티를 즐길 때인지 숙취를 대비할 때인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계적 사고방식은 투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브리지워터라는 조직도 하나의 기계로 개조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서점에 깔린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원칙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바로 극단적 투명성과 극단적 진실입니다. 브리지워터에서는 모든 회의가 녹음되고 모든 직원의 발언이 기록됩니다. 심지어 인턴이 회장인 달리오에게 당신의 발표는 횡설수설해서 지루했다라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라면은 그 인턴은 다음날 책상을 뺐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그 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턴의 지적이 맞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나 위계질서가 아니라 정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달리오는 이것을 아이디어 성과주의라고 부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만 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숨막힌다고 비판합니다. 내 뒤에서 누가 내 평가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반문합니다. 당신은 뒤에서 호박씨 까는 문화가 더 편한가? 아니면 면전에서 당신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고치게 도와주는 문화가 편한가? 대부분은 전자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는 건 본능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달리오의 인생 공식이 나옵니다. 고통 더하기 성찰은 발전이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아픈 것처럼 투자에서 손실을 보거나 동료에게 비판을 받으면 아픕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프니까 도망갑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아프니까 분석합니다. 내가 왜 틀렸지? 내 시스템의 어느 부품이 고장난 거지?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을 직원들에게도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단순한 펀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레이더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남들이 뉴스 속보를 보고 당황할 때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펴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가 와도 살아남는 구조를 짜는 것. 이것이 달리오가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180조 원을 굴리는 거물이 된 비결입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30년 차 전문가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달리오는 이걸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병을 고칠 때 의사의 의견과 지나가는 행인의 의견을 똑같이 쳐줍니까? 브리지워터에서는 투표를 하면 표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회사는 사내 정치나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검증된 실력자가 낸 의견이 채택될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기계가 작동합니다. 달리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자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데이터상 내 신뢰도가 낮으니 내 의견이 기각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만든 겁니다. 이 지독한 시스템적 사고는 투자 전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달리오는 세계 경제를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가 와도 상관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날씨를 맞추려고 합니다. 내일 맑을 거야라며 주식에 올인합니다. 달리오가 보기에 경제에는 딱 4가지 계절만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와 내릴 때,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때와 후퇴할 때. 이 4가지 상황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4가지 계절 모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산을 배분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박살나는 계절에는 금이나 원자재가 오르게 설계합니다. 이걸 리스크 패리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반반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각 자산이 가진 위험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 적게 담고 채권은 변동성이 작으니 많이 담아서 전체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고도로 계산된 공학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겁쟁이의 전략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산이 반토막 날 때 브리지워터는 수익을 냈습니다. 남들이 태풍이 올 줄 모르고 반팔만 입고 있다가 얼어 죽을 때 그는 이미 패딩, 우비, 수영복을 다 챙겨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자의 성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배란 무엇일까요? 상관관계가 없는 15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은 유지하면서 위험만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수학적 진실입니다. 단 제대로 분산했을 때만 말입니다.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는 건 분산이 아닙니다. 그건 반도체라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분산은 한국이 망할 때 오르는 자산,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오르는 자산을 섞는 겁니다.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미래를 알 필요가 없는 전략을 짜라. 이 말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내일 해고당할지 아플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포트폴리오는 사계절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온 날에도 필요 없는 고장난 우산입니까? 2025년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의 지배권과 지분을 모두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보통의 70대 부자라면 요트를 타고 지중해로 떠나거나 골프를 치며 여생을 즐길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가 아니라 더 큰 확성기를 들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가 회사 경영보다 더 시급하게 알리고 싶은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질서가 바뀌는 문명 단위의 충격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또다시 역사라는 기계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500년의 제국 흥망성쇠를 연구했습니다. 네덜란드 제국이 영국의 패권을 넘겨주고 영국 제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겨주는 과정을 뜯어보니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대한 사이클, 빅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의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그 징조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그 제국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돈 찍어내기입니다. 국가는 늙어가면 성장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예전처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씁니다.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 빚을 냅니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 되면은 정부는 마법을 부립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시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달리오는 이걸 아주 위험한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찍어서 뿌리면 당장은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났으니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가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현금은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녹여 없애기 위해 은밀하게 녹여버리고 있는 얼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빚을 내서 자산을 산 사람들이 승리하는 뒤집힌 세상. 이것이 제국이 몰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내부의 갈등, 즉 부의 불평등과 포퓰리즘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관료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0.1%의 부가 하위 90%의 부와 맞먹는 순간 사회는 쪼개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분노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포퓰리스트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반대로 극우적인 정책을 펴며 사회를 가르게 합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로를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쪽으로 봅니다. 달리오는 경고합니다. 내전은 총을 들어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의회가 마비되고 법이 무시되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할 때 이미 내전은 시작된 것이다. 이 내부의 균열이 제국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외부의 도전, 즉 강대국 간의 충돌입니다. 집안 싸움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밖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올라옵니다. 과거 영국에게는 독일이 있었고 지금 미국에게는 중국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군사, 통합, 패권 모든 분야에서 1등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달리오는 역사를 봤을 때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힘이 비슷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핵무기가 있는 시대에 전면전은 공멸을 의미하겠지만 경제적 전쟁과 사이버 전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이 끊어지고 환율이 요동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로운 글로벌 경제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세 가지 폭풍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채 위기, 내부 분열, 패권 전쟁. 이게 달리오가 경영권을 내려놓고 전 세계를 돌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영원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500년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산통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투자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식 60 채권 40 같은 전통적인 공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국가 간 장벽이 세워지는 시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돈을 묻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달리오는 아주 오래된 자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달리오가 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 그 정답은 바로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나 AI 주식 같은 최첨단 정보를 기대했는데 고작 누런 돌덩거리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달리오의 관점을 이해하면 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금이 오를 것 같으니 사자. 하지만 달리오에게 금은 투자가 아니라 화폐입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없는 화폐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5만 원권이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정부의 신용, 즉 빚입니다. 국가가 망하거나 신뢰를 잃으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은 누구의 빚도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어 은행 문이 닫히고 전산망이 마비되어도 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길 바라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는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건 불타는 집에서 탈출할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역사가 증명한 신뢰도 면에서는 아직 금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중앙은행들이 위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을 사모으는 이유를 보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평생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헤지펀드로 수조 원을 벌었으니 자본주의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아우성칠까요? 착한 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계공학적인 계산 결과 이대로 가면 게임판 자체가 엎어질 거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모순에 빠졌습니다.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부자는 앉아서 더 부자가 되고 월급만 받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부자의 자녀는 비싼 교육을 받아 다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소비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물건을 사줄 중산층이 무너지면은 기업도 돈을 못 법니다. 결국 부자들도 망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나눠주자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건 자본주의가 제일 잘하지만 그 파이를 나누는 시스템은 고장이 났으니 수리하자는 겁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방치된 인재들이 교육을 받아 생산적인 노동자가 되면은 경제 전체가 성장합니다. 반대로 이들을 방치하면 범죄자가 되거나 폭도가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는 동료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시스템을 고치는 데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세금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평화롭게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금 프랑스 혁명 직전과 비슷합니다.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시스템이 우리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의 거대한 사상을 훑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캐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기까지 그를 이끈 건 예측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에게 그 원칙을 넘겨주고 떠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달리오의 핵심 교훈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의 핵심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계처럼 바라보라.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뜨거운 조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합니다.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운이 없어서 이번 투자를 망쳤어. 하지만 달리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시스템의 설계 오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인생이라는 기계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나쁜 결과를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원칙을 입력해 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진화입니다. 고통 플러스 성찰은 발전이다.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쉽지만 실천하는 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실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거울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브리지워터의 직원들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이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부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내일 날씨가 맑기만을 기도하며 얇은 뗏목 위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는 당신만의 원칙이라는 배를 건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언제나 가장 가혹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낡은 사고방식을 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첫 번째 설계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